어서 오세요.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더더욱 필요시되는 자기 개발의 지략과 용기와 성공으로 이끈 놀라운 덕성과 심지어 실패 속에서의 풍성한 배움에 대해 이미 플루타르크 영웅전 시대 때부터 흘러넘쳤던 또 한 사람의 영웅 루쿨루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취자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죠. 루쿨루스, 그의 삶 첫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 그리고 리더십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쟁과 향락의 경계에 선 남자? 루쿨루스란 누구인가? 이걸로 시작해 볼까요? 군사적 천재성, 그리고 또 엄청난 사치, 이 두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게 루쿨루스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두 축이죠. 미트리다테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로마의 동방 지배력을 확 높였는데 동시에 그 루쿨루스 연회라는 말로 대표되는 뭐랄까 극도의 호화로운 생활. 네네. 그 연회 이야기. 그렇죠. 이게 좀 모순적인데 당시 로마 사회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외부로는 계속 팽창하고 내부에서는 술라랑 마리우스 내전 같은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요. 루쿨루스는 딱 그런 시대의 인물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플루타르크는 이런 루쿨루스를 어떻게 봤나요? 플루타르크도 그의 군사적인 업적은 당연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부와 향락을 보면서 이걸 어떤 도덕적인 교훈의 소재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교훈이요? 네. 특히 그 루쿨루스 연회가 그냥 사치의 대명사가 된 게 그가 정치 권력에서 좀 밀려난 다음에 전쟁에서 얻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명성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거든요. 뭐 화려한 연회나 정원, 별장 이런 것들로요. 이게 단순히 뭐 개인의 취향이다 이걸 넘어서 당시 로마 귀족 사회의 어떤 도덕적 위기 이런 걸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반전은 이 사람이 그리스 학문이나 철학을 굉장히 사랑했던 교양인이었다는 점이에요. 와, 정말 복잡한 인물이네요. 그럼 그의 삶 자체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영광과 타락,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재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어떤 단서들을 제공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시리아 출신 귀족 소년, 로마의 장군으로 태어나다. 오,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인데 아버지가 시리아 총독이었다는 점이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동방과의 연결고리, 이게 중요한가요? 네. 아주 중요하죠. 기원전 118년경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시리아에 오래 근무하면서 루쿨루스는 어린 시절부터 로마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 그리고 당시 굉장히 활발했던 동방의 상업세계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많았어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중적인 문화 배경을 갖게 된 거군요. 그렇죠. 로마식 교육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 철학, 특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철학을 공부하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웠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영향으로 재정 감각도 상당히 뛰어났고요. 이게 나중에 보면 군대 운영할 때 특히 보급 문제에서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렇군요. 군대 보급까지. 일찍부터 싹수가 보였네요. 네. 젊어서는 술라편에 서서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고 뭐 스페인이나 아프리카 원정에서는 술라의 보좌관으로 직접 뛰면서 군사적인 능력, 또 외교적인 수완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이미 좀 남달랐던 거죠. 전쟁 중에도 책 모으고 학자들이랑 교류하고 그래서 학자형 장군 이런 별명이 붙기 시작했고요. 학자형 장군이라 정말 흥미롭네요. 이게 그럼 세 번째 주제, 학문과 사치의 이중적 성장기, 루쿨루스의 젊은 날과 바로 연결되겠어요. 지적 탐구랑 세련된 사치가 공존했다. 맞습니다. 그리스 철학이나 문학에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 당시의 전형적인 로마 장군들하고는 결이 좀 달랐죠. 그런데 이게 또 때로는 약간 허세 부린다, 이렇게 비춰져서 정치적으로 좀 고립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아, 너무 튀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죠. 워낙 가문 자체가 부유했고 본인이 동방에서 경험한 것도 있으니 일찍부터 그리스 조각상이나 그림, 희귀한 고대 문서 같은 걸 막 수집했어요. 개인 도서관까지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와, 개인 도서관까지요? 네. 그러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교양 있는 문화 후원자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로마의 전통적인 절제 정신은 어디 가고 낭비만 하냐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양면적인 평가가 있었군요. 그렇죠. 플루타르크는 이걸 좀 더 깊게 봐서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로마 귀족 문화 안에서 어떤 새로운 문화적 이상, 예를 들면 그리스적인 교양미 같은 걸 추구하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실제로 군생활 초기에도 틈만 나면 철학자들 만나고 그리스 책 읽고 그랬거든요. 전리품으로도 예술품이나 책을 챙겼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단순 과시욕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그의 군사적 역량이 처음 빛을 발한 순간을 보죠. 첫 무대, 스킬로라 전투와 젊은 장교의 눈부신 활약. 여기서 뭔가 대단함을 보여줬다고요? 네. 이 스킬로라 정투가 루쿨루스라는 이름을 군사적으로 확실히 알린 계기예요. 술라 밑에 있는 절만 장교였는데 당시 로마군이 수적으로는 우세했는데도 전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아, 고전하고 있었군요. 네, 그때 루쿨루스가 아주 대담한 전략을 내놓습니다. 적의 측면으로 몰래 병력을 이동시켜서 기습하고 동시에 보급로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제안한 거죠. 오, 과감한데요? 그렇죠. 이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이때 보여준 행정 능력이에요. 행정 능력이요. 전투 중에요? 네. 현재 상인들하고 직접 협상을 해서 부족했던 식량을 확보하고 병사들한테 적절하게 휴식이랑 보상을 주면서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전투력을 유지시킨 거죠. 플루타르크가 괜히 군사적 천재성과 행정적 재능을 겸비했다고 쓴 게 아니에요. 와, 정말 다방면에 능했네요. 네, 전투 끝나고 나서는 또 외교관 역할까지 했어요. 포로 교환 협상이나 조약 체결 같은 걸 맡았는데 이때도 현지 언어나 관습을 잘 활용해서 매끄럽게 처리했죠. 그래서 문화적 장군이라는 이미지까지 얻게 됐고요. 물론 이 성공으로 솔라의 확실한 신임은 얻었지만 동시에 다른 장수들의 질투도 엄청나게 받기 시작했죠. 성공에는 항상 시샘이 따르는 법이죠. 자, 그럼 다섯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장군인가? 냉혹한 정복자인가? 루쿨루스의 리더십. 앞서 보여준 능력과는 또 다른 좀 어두운 면모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 리더십의 그 양면성, 복잡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전략은 정말 치밀하고 뛰어났어요. 그런데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는 설령 항복한 도시라고 해도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지워서 원망을 사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아, 플루타르크가 전쟁의 예술을 이해했지만 로마적 이익을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정책을 구사했다고 했다고요?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게 루쿨루스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자기 병사들한테는 정말 잘했어요. 보급이나 생활 여건 꼼꼼히 챙겨주고 심지어 자기 개인 재산을 털어서 부족한 급료를 메워주기도 했으니까요. 오, 정말요? 네. 그런데 군율을 어기는 병사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 입장에서는 존경심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던 거죠. 존경과 두려움, 그 사이. 네. 정치적으로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원로원을 존중하는 입장이었지만 또 실리를 위해서는 민중파 세력하고도 손을 잡는 그런 현실적인 면모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자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고요. 일관성이 없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또 군사적으로는 동방 기병 전술 같은 새로운 걸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혁신적인 승리를 많이 거뒀는데 이게 또 로마의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원로원 쪽에서는 로마답지 않다, 변칙적인 장군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어요. 아, 혁신이 오히려 발목을 잡기도 했군요. 네, 결국 이런 그의 이중적인 면모, 뭐랄까 혁신성과 냉철함, 지성과 때로는 무자비함 같은 것들이 전쟁터에서는 계속된 성공을 가져다 줬지만 복잡하게 얽힌 로마 정치 무대에서는 그를 점점 더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루쿨루스가 전쟁터에서 보여준 그 덕목, 절제와 인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보면 그가 단순히 이기기만 한 장군이 아니라 뭐랄까 로마의 전통적인 이상 있잖아요. 공익을 우선하고 분노 같은 감정은 누르는 그런 아래 태를 실천하려고 애쓴 인물로 그려지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플루타르크는 특히 루쿨루스가 그 동방원정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음에도 탐욕에 물들지 않고 그걸 사적으로 쓰지 않으려 했다는 걸 높이 평가하거든요. 아, 병사들 약탈 금지시킨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게 당시 병사들한테는 엄청난 불만거리였지만 플루타르크는 이걸 도덕적 신념을 지키려는 어떤 고결함으로 본 거예요. 또 장기적인 승리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전략이나 협상을 중시하면서 인내심을 보인 것도 이것도 당시 눈여겨볼 만한 그의 덕목이죠.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덕성, 그런 원칙주의가 오히려 병사들 눈에는 좀 현실감 없는 차가운 이상주의처럼 보였고 그래서 인기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이요. 플루타르크는 그걸 오히려 대중한테 영합하지 않고 원칙을 따는 증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에는 이 절제와 인내가 그의 정치적 몰락을 좀 앞당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플루타르크는 이걸 도덕적 승리로 본 거죠. 루쿨루스를 로마 장군 중에 가장 철학자다운 인물로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한 겁니다. 자, 그럼 7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덕을 중시했던 루쿨루스인데 결국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병사들의 반란과 배신에 직면하게 됩니다. 계속된 원정, 또 생각보다 적은 전리품, 그리고 그 엄격한 통제, 이런 불만들이 쌓여서 결국 병사들이 등을 돌린 거죠. 플루타르크는 이 부분을 상당히 비극적으로 묘사해요. 특히 그 플로디우스나 폼페이우스 같은 인물들이 병사들 요구에 막 부응하면서 인기를 착착 얻는 동안에요. 원칙을 지킨 루쿨루스는 점점 권위를 잃어가는 모습, 이걸 대비시키죠. 결정적인 순간에 병사들이 아예 지휘를 거부하고 그냥 철수해버리는 장면은 정말 그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믿었던 내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당신이 봐야 할 것은 단순히 군율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리더십의 위기죠. 아, 그러니까 플루타르크는 이걸 그냥 루쿨루스 한 사람의 실패로만 보지 않는 거군요. 그 시대 변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기나 포퓰리즘이 중요해지던 로마의 변화 속에서 좀 구시대적인 공화정 원칙을 고수한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플루타르크는 루쿨루스의 실현을 통해서요. 원칙을 지킨 영웅의 어떤 고귀함, 또 동시에 그 시대가 안고 있던 도덕적인 균열, 이런 걸 같이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8번째는 루쿨루스의 군사적 역량, 특히 그의 침착한 판단력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플루타르크가 그를 운이 아니라 판단으로 승리한 자라고까지 평가했으니까요.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아는 그 카이로스 감각,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하죠.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봤다는 거겠죠? 티그라네스와의 전투가 정말 대표적이죠. 당신도 아마 들으시면 놀랄 텐데 병력이 10,000명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상대는 거의 20만 대군이었거든요. 이걸 기습 공격으로 대승을 거뒀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우열이 아니라 루쿨루스의 정확한 판단,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 포착, 이 정신적인 우세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야죠. 플루타르크는 이걸 보면서 루쿨루스가 그냥 전술가가 아니라 정치, 심리, 지형까지 다 고려한 어떤 판단의 미학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트리다테스랑 장기전을 벌일 때도 그의 신중함이나 판단력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군수 보급로를 끊는다든지 외교적으로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전략으로 상대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플루타르크는 이걸 지적 전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루쿨루스를 전장에서 철학한 사람 비슷하게 묘사해요. 힘보다는 이성, 또 덕성으로 시대를 이끌려고 했던 플루타르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웅상에 가깝게 본 거죠. 당신이 리더십을 고민한다면 이 지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번째 주제는 루쿨루스의 인간관계입니다. 뭐랄까 능력은 뛰어났지만 주변 관계는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시세로와는 학문적으로는 교류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거리를 뒀고 특히 폼페이우스와는 정말 치열한 라이벌이었죠. 폼페이우스는 루쿨루스의 그 군사적인 성공을 엄청 시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전치적으로 압박하고 결국에는 동방 원정지휘권까지 빼앗아 버리죠. 루쿨루스의 몰락을 거의 가속화시킨 인물입니다. 또 다른 거물, 크라수스. 이 사람도 막대한 부를 가진 경쟁자로서 루쿨루스를 보고
사치스러운 장군이다. 병사들 안 챙긴다. 이런 식의 여론전을 펴서 그의 고립을 더 심화시켰죠. 물론 철학자들이나 일부 귀족들처럼 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이게 실제 정치적인 생존에는 큰 도움이 못 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플루타르크는 이 관계들을 통해서 루쿨루스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업적이 많아도 공화정 말기 로마의 그 살벌한 권력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요했던 정치적 연대, 또 대중적 지지, 이런 걸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줘요. 이건 단순히 사교성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왜 시대의 희생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직 내에서의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클 거예요. 10번째, 루쿨루스의 동방원정이 남긴 것, 바로 승리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트리다테스, 티그라네스 같은 강적들을 겪으면서 로마의 동방 지배력을 확보히 한 건 이건 분명 눈부신 군사적 성공이죠. 네, 성공은 성공인데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길어지는 원정에 병사들 불만은 정말 하늘을 찔렀고 로마 본국에서는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정치 경쟁자들이 노골적으로 견제에 들어갔고요. 점점 고립된 거죠. 심지어 그가 정복지 행정가로서 로마의 장기이익을 위해 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마저도 오히려 병사들과의 갈등을 키우고 또 정치적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로마로 돌아왔을 때 영웅 대접이 아니라 차가운 정치 현실만 마주해야 했다. 이런 거군요. 폼페이우스한테 공적도 많이 빼앗기고 정치 무대에서도 밀려나고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 명성은 뒤로 하고 개인적인 부를 이용해서 사치와 문화 후원자의 길을 걷게 된 거고요. 사적으로는 되게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그 치열했던 전쟁 영웅으로서의 이미지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좀 희미해지게 만들었죠. 전장에서의 그 엄청난 승리가 결국은 정치적 패배, 그리고 일종의 영광스러운 유배 같은 걸로 이어진 셈입니다. 그가 치른 승리의 대가는 결국 깊은 정치적 외로움, 그리고 역사 속 문화적 상징으로만 남게 된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11번째, 정치적 몰락, 로마에서의 고립과 배신. 루쿨루스가 동방에서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는데 로마에서의 현실은 정말 냉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화려한 개선식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니까요. 이게 참 왜 그랬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폼페이우스나 크라스스 같은 경쟁자들의 견제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 라이벌들이 있었죠. 네, 특히 그가 동방에서 가져온 막대한 부, 또 그 생활 방식 자체가 기존 로마의 미덕과는 좀 다르다. 너무 사치스럽다. 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플루타르크도 이 부분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당시 로마 정치판의 암투 속에서 그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과정을요. 심지어 그 오랜 시간 함께 싸웠던 병사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원정이 너무 길어지면서 병사들의 피로감도 쌓였고 또 루쿨루스가 약탈을 엄격하게 금지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고 해요. 현실적인 불만이 있었군요. 그렇죠. 결국엔 그 불만들이 쌓여서 폼페우스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된 거죠. 군사적인 기반까지 흔들리게 된 셈입니다. 원로원 내에서도 점차 고립되었다고요? 네, 그의 문화 후원 활동이나 그런 부요함이 오히려 좀 위선적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급격하게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서 로마 외곽으로 은둔하게 되는군요. 네, 동방을 호령했던 장군으로서는 참 예상치 못한 몰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번째. 전선 대신 연회장, 사치왕 루쿨루스의 전성기와 전환점.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밀려난 루쿨루스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졌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전혀 아니죠. 오히려 아주 다른 방식으로 로마 사회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명한 루쿨루스 연회가 바로 그 시작이에요. 그 연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 전환인데 동방원정에서 얻은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로마 근교에 어마어마한 별장이랑 정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연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어느 정도였길래?
뭐 최고급 식재료는 기본이고요. 아주 희귀한 볼거리, 예술 공연까지 다 동원됐다고 해요. 이 연회가 곧 로마 사치 문화의 어떤 정점, 대명사가 되면서 그에게 사치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죠. 이야, 대단했네요. 그런데 플루타르크 기록을 보면 이게 그냥 먹고 마시는 향락만은 아니었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루쿨루스가 원래 그리스 철학이나 문학에 조예가 깊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회 자리가 당대 학자나 문인들을 초청해서 지적인 토론을 나누는 일종의 살롱 같은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의 장이기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지적 탐구나 사교가 어우러진 공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여론은 여전히 좀 싸늘했어요. 아, 비판이 계속되었군요. 네, 전쟁 영웅이 정치에서 밀려나더니 돈이나 펑펑 쓴다. 이런 식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바로 이 사치 덕분에 그가 잊혀지기는커녕 로마 문화사에 아주 독특한 발자취를 남기게 된 거예요. 참 정치적 실패가 오히려 문화적 상징으로 남게 된 셈이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13번째, 죽음과 그 이후 한 장군의 이름이 남긴 그림자. 그렇게 화려했던 연애와는 달리 그의 말년은 비교적 조용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57년경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말년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많이 쇠약해져서 외부 활동을 거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 자체가 뭐 큰 파장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이름은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이미지로 후대에 기억되게 돼요.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죠. 하나는 방금 이야기 나눈 그 루클루스 연애, 그러니까 극도의 사치와 향락의 아이콘일 테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바로 성공한 자의 몰락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교훈입니다. 아, 교훈. 네, 그렇게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적인 암투나 민심, 또 병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실패한 인물이라는 평가죠. 그의 사례는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이라도 어떻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처럼 오랫동안 이야기되었습니다. 플루타르크 역시 그의 군사적 성공 못지않게 이 실패의 원인과 그 교훈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14번째, 사치인가 예술인가, 루클루스의 정원과 도서관. 그가 로아 외곽 투스쿨룸 지역에 지었다는 별장과 정원. 이게 단순한 부의 과시만은 아니었다. 이런 해석도 참 흥미로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휴식 철학이보다는 당대 최고의 지식과 예술이 모이는 일종의 복합 문화 공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복합 문화 공간이요? 네, 예를 들어 동방에서 가져온 희귀 식물들로 정원을 꾸미고 또 그리스 학자들에게도 개방했던 아주 방대한 도서관도 유명했고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체리를 로마에 처음 들여온 사람이 루쿨루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 정말요? 체리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당시의 선진 문화였던 헬레니즘 문화를 로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후원하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플루타르크는 여기서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그의 문화 후원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자칫 지나친 향락으로 이어져서 로마의 전통적인 어떤 덕성, 검소함 같은 것들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함께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양면성을 다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플루타르크가 보기에 루클루스는 뛰어난 능력과 교양을 갖췄지만 그 부와 성공 앞에서 절제라는 덕목을 지키는 데는 좀 실패한 인물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죠. 덕성과 향락 사이에서 좀 아슬아슬했는데 결국 향락 쪽으로 기울었다. 네, 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정원이나 독서관, 또 연회 문화가 이후 로마 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과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가 하는 질문을 남긴 셈이죠. 자, 그럼 15번째, 500자 총평입니다. 루클루스의 삶을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한 사람만에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전장에서의 그 용맹함과 지략, 또 정치적인 몰락, 그리고 눈부신 사치와 문화 후원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네요.
그렇죠. 플루타르크가 루쿨루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보편적인 물음일 겁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성공과 부를 얻은 사람이 과연 그 유혹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또 높은 수준의 문화적 교양이 반드시 도덕적인 삶을 보장하는가 하는 것들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로마 장군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권력이나 부, 성공이라는 그 거대한 시험대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루쿨루스가 역사에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은 그 화려한 저택이나 연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26번째 영웅 루쿨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27번째 영웅 니키아스에 관한 동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